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중동 중세사는 아랍인 패권 시대입니다. 7세기경 무함마드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탄생한 후로 정통 칼리프 시대의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로 이어지며 아랍인들의 전성시대가 펼쳐집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은 사막입니다.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낙타나 양떼를 기르면서 유목 생활을 하고 일부 사람들은 약탈 경제를 기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로 응축된 힘을 발휘하기가 힘들었죠. 따라서 아라비아 반도는 항상 북쪽에 있는 비잔티움 제국이나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게 굴복하면서 굴종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6세기경에 아랍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산조와 비잔티움의 끝없는 전쟁 때문에 비잔티움 제국이 인도에 있는 향신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사산조가 육상으로 이어지던 교역로를 허용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잔티움 제국은 지중해나 요 홍해 그리고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요 해상 무역 루트, 물론 여기는 육상으로도 갈 수 있었겠죠. 이렇게 무역 루트를 새로 개발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발전했던 곳이 요 홍해의 중간 기착지였던 메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서부 헤자즈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헤자즈 지역에서 한가운데 있었던 메카가 향신료를 비롯한 많은 물자가 오가고 상인들도 엄청나게 오가니까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번영은 곧장 호족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잔티움이나 사산조와 같은 강력한 통치체제나 이데올로기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비잔티움 제국은 기독교라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있었고요. 사산조도 조로아스터교라는 강력한 국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로 응축된 힘을 발휘하기가 좋았는데 여기는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쿠라이시족은 예를 들어서 말을 믿고 또 다른 족은 소를 믿고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서 하나로 뭉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미 이때 메카의 신흥 부호들, 특히 쿠라이시족을 비롯한 신흥 부호들은 이미 지중해에서 들어오는 유럽 상인들 또는 시리아에서 오는 유대 상인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면서 이 사람들이 벌써부터 단일신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무함마드가 유대교나 기독교를 참고해서 이슬람교를 창교하면서 아라비아 반도의 부족들을 하나 둘씩 섭렵해 나가는 겁니다. 선교에 성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슬람 공동체인 움마를 건설하고 무함마드가 632년에 사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 후계자들, 그 칼리프가 무함마드의 움마를 계승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통 칼리프 시대입니다. 자, 먼저 지도를 보시면요. 그 이슬람 제국을 설명할 때 아주 유용한 그런 지도인데요. 가장 짙은 갈색이 바로 무함마드 시대의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한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조금 더 확장된 중간 갈색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에서 이렇게 이베리아 반도나 동쪽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 장짜리 아주 좋은 지도입니다. 이걸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원래 이 칼리프라는 말은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움마가 무함마드 시대에 급조되었기 때문에 후계자 선출의 기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리프 선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함마드는 쿠라이시족이었거든요. 쿠라이시족 중에서도 여러 파가 있습니다. 아디가, 타임가, 우마야가, 하심가 이렇게 있는데 무함마드는 요 하심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리프 선출과 관련해서 무함마드의 대리인이 직계 가족에서만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시합하고요. 직계 가족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칼리프가 될 수 있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수니파입니다. 그래서 제1대, 2대, 3대는 모두
무함마드의 출신 가문인 하심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선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니파가 잡게 되는 거고요. 특히 2대 우마르 시기에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 지도로 다시 돌아와서 정통 칼리프 시대에 여기 확장하게 되는 게 2대 우마르 시기에 확장을 하는 건데요. 632년경에 카디시아, 현재의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뭐 요쯤에 크테시폰이 있을 겁니다. 바그다드도 있겠고요. 이쪽에서 카디시아 전투에서 사산조를 먼저 격파하고 수도 크테시폰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더 동쪽으로 진출해서 642년에 니하반드라고 하기도 하고 나하반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대략 요쯤 될 겁니다. 요쯤에서 나하반드 전투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면서 사산조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3대 우스만 시기를 지나서 제4대 칼리프가 바로 알리가 되는데요. 알리가 무함마드의 사촌입니다. 그러면서 무함마드의 딸과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사촌이자 장인이 되는 거죠. 무함마드가. 그래서 수니파에서 시아파로 칼리프가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알리가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메디나에 있던 기존 um마의 수도를 자기네 출신지였던 쿠파로 옮겨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시리아 총독을 역임하고 있었던 무아위야 1세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당시에는 시리아 지역이 비잔티움 제국과 최전선으로 맞붙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모든 군사력이 밀집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칼리프보다도 더 그 군사력이 앞서 있었었죠. 그래서 알리의 세력과 무아위야 세력 간의 내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1차 피트나입니다. 그런데 이 1차 피트나에서 알리가 암살당하고 제5대로서 자기의 아들 핫산, 자 다시 이 지도로 보면 여기 핫산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핫산이 자신이 내전을 끝내기 위해서 칼리프 위를 무아위야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넘길 때 조건이 바로 무아위야가 사망하면 세습하지 말고 기존의 칼리프 선출 방식인 선출제를 계속해서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아위야가 죽으면서 난 싫어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지목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아랍 세계에서 왕조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아랍 세계의 전통인 선출제가 사라지고 세습 왕조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아랍 역사에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이 무아위야 왕조의 세습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수니파와 시아파 대립의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당시에 약속을 지켜서 선출제가 유지되었다면 그리고 수니파 시아파가 번갈아 가면서 최고 지도자가 되었을 거고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첨예한 대립은 없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서서히 이제 화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선출제가 세습제로 바뀌었다라는 것에 숨은 함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습 권력에게 아주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반발을 잠재울 만큼 강력한 군권이 있었기 때문에 통치체제를 선출제에서 세습제로 변환할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어지는 우마이야 왕조의 기본적인 통치 정책은 바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무한 팽창 정책이 되는 겁니다. 군국주의 국가죠. 그래서 동쪽으로는 좀 옅은 갈색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하는 거고요.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를 넘어서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유럽까지 진출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쪽 아나톨리아 반도로도 진출하고 싶었지만 여기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에는 뭐가 있죠?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있었죠. 이 테오도시우스 성벽은 무적입니다. 15세기나 되어야지 무너지는 그런 성벽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뭐 택도 없었죠. 공성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지고 프랑크족을 쳤는데 프랑크족이 또 엄청나게 강력한 전사민족이었습니다. 서로마가 멸망했을 때 분열한 유럽을 통일하고 훈족의 침입까지 막아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프랑크 왕국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732년에 투르푸아티아 전투에서 카르마르텔이 우마이야 왕조의 침입을 막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유럽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우마이야 왕조가 이베리아 반도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국주의 국가가 반도에 갇혀서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니까 쇠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슬람 제국 편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쇠퇴한 우마이야 왕조를 대신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가문이 바로 아바스 왕조인 겁니다. 아바스는 무함마드의 숙부였던 알 아바스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재 이란의 중부를 보면은 호라산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호라산 지역을 근거로 해서 우마이야 왕조에게 반기를 드는 거죠. 그러면서 봉기합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습제로 바꾼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습이라는 말은 어떤 함의가 있냐면 국가 운영을 자기네들의 피로만, 즉 폐쇄적으로만 운영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팽창하면서도 팽창하니까 점점 요직에 많은 사람들을 등용해야 하는데 오로지 자기네들 민족만 등용하고 타민족은 절대로 요직에 등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랍인 이외의 사람들로부터 민심을 잃어간 거죠. 그래서 아바스 가문은 그 내용을 잘 알고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시아파를 비롯해서 당시까지는 아직 비무슬림이 많았던 요 페르시아인들이나 요 튀르크인들까지 모두 섭렵해 가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민심이 역전되면서 우마이야 왕조가 750년경에 여기 티그리스 강의 지류였던 자부강에서 펼쳐진 대략 한 요쯤 정도 될 겁니다. 요 자부 전투에서 아바스 왕조에게 패배하면서 건국 1세기 만에 멸망하게 되는 거고요. 그 대신 아바스 왕조가 전투에 승리한 후로 이렇게 바그다드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수도인 바그다드를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그다드는 이때 건설한 겁니다. 그리고 아바스 왕조는 자신들이 통일할 때 자기네들 말고 타민족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타민족을 등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너그럽게 운영하게 된 거고요. 타민족의 세력을 인정하게 되니까 당연히 중앙 집권은 힘들었습니다. 중앙 집권이 힘들었기 때문에 게다가 우마이야 왕조가 폐쇄적으로 국가를 이끌다가 망했다라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개방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게 됩니다. 마치 중국사에서 송나라가 5대 10국이라는 혼돈의 시대를 정리하면서 무력을 쓰다 망한 5대 국가들을 보고 자기네들은 망하지 않으려고 문치를 중요시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10세기가 되면은 이집트에서 바로 시아파였던 파티마 왕조가 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아바스 왕조에게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반기를 들었어? 그럼 우리도 반기를 들어야지 하고 이베리아 반도에 숨어 있었던 우마이야 왕조의 잔당들이 자기네들도 칼리프네 하면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세 개로 아바스 왕조, 파티마 왕조, 그리고 이베리아에 있는 왕조까지 세 개로 분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중동 역사도 기본적으로는 통일과 분열을 반복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 파티마 왕조는 이름에서부터 딱 시아파인 것이 티가 납니다. 바로 무함마드의 친딸이 이름이 파티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파티마의 후손들로서 찍게다라고 주장한 거죠. 이 파티마 왕조가. 그래서 이 파티마 왕조는 10세기 중반경에 현재 이집트 지역에서 흥계해가지고 동진하면서 이집트를 먹어버리고 카이로를 수도로 삼은 왕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10세기 중반인데 이때 이미 그 아바스 왕조는 수도 바그다드를 신흥 왕조였던 부하이 왕조에게 정복당한 상태였거든요. 이 부하이 왕조가 카스피의 남쪽 지역에서 발흥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바그다드에 당시 아바스 왕조는 무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무혈 입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아바스 왕조를 명목상으로만 칼리프를 유지하게 해주고 자기네들이 아미르라고 하면서 실권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하이 왕조에게 약 1세기 정도 아바스 왕조가 억압을 받으면서 탄압받으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드디어 아라레 근처에서 새롭게 발흥한 셀주크 제국이 이렇게 서쪽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아바스 왕조가 요 셀주크 제국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자, 다음 지도로 보시면 요 지도죠. 요 아라레 근처에서 젠드라는 곳에서 셀주크 제국이 발흥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메르포도 니샤푸르도 점령하고 계속 서진을 해서 마침내 1055년에 셀주크 제국이 부하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바그다드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바스 왕조로부터 세속군주
왕조라는 뜻의 술탄의 지위를 받고 이슬람 최고의 세속 국가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대신에 아바스 왕조는 자기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명목만 유지하고 있다가 1258년에 몽골의 훌레구가 바그다드를 점령했을 때 마지막 칼리프가 처형당하면서 제1기 바그다드 아바스 왕조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오갈 데 없었던 아바스 왕조의 잔존 세력들을 당시에 파티마 왕조를 꺾고 이집트를 차지하고 있었던 맘루크 왕조가 받아주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다음 지도로 또 보시면 이집트를 당시에 맘루크 왕조가 가지고 있었는데 맘루크 왕조는 노예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바스 왕조를 받아들여서 정통성을 획득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야 통치하는 데 수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1261년부터 16세기 초까지 제2기 아바스 왕조가 카이로에서 명목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2기 카이로 아바스 왕조인 거죠.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1517년에 오스만 제국의 제9대 술탄 냉혈한 이 셀림 1세가 맘루크 왕조를 정복하면서 허울뿐이었던 칼리프 지위마저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결국에 이슬람 최고 종교 지도자 자리를 아랍인이 아닌 티르크인이 계승하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아바스 왕조는 이슬람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왕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마이야 왕조의 폐쇄성을 버리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중동을 다채롭게 발전시키기 시작한 왕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바스 왕조 이전의 아랍인은 대부분 아라비아 반도 출신의 사람들이었다면 아바스 왕조 이후에는 아랍인의 개념을 민족적인 개념에서 확장해서 아랍어를 사용하면서 이슬람을 믿고 자신을 아랍인이라 지칭하면 모두 아랍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랍인의 개념을 확 넓혀버린 왕조인 거죠.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는 선출제를 버리고 세습제를 만든 왕조, 아바스 왕조는 아랍인의 개념을 확장시킨 왕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세사는 뼈대를 무함마드 시대의 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로 잡으면 되는 거고요. 이 뼈대 위에서 기타 의미 있는 몇몇 왕조들을 끼워 넣으면 되는 건데요. 우마이야 왕조까지는 분열이 없기 때문에 아바스 왕조 시기부터 보시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파티마 왕조라든지 아이유브 왕조, 맘루크 왕조와 같은 국가들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 외부 침입으로는 셀주크 티르크 제국 그리고 몽골의 일칸국 같은 국가들을 집어넣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나라들은 당연히 저스티스의 한 뼘 더 깊은 세계사 중동편에서 모두 다루어 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세사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근현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